자, 이제 주택법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교재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4. 03번에 주택조합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조합하게 되면은 사업이나 뭐 주택을 짓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한 사람이 모였다 이거예요. 이걸 조합이라고 그러죠. 자,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한다. 그래서 30개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되고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굉장히 거창히 쓴다. 그래서 시행자를 사업주체라고 그랬죠. 자, 사업주체가 이제 허가를 받게 돼요.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그러죠.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사업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사용 검사를 받는다 그러죠. 대개 이제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쯤 또는 건축주쯤 얘기하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하고요. 허가받는 것을 표현을 거창히 쓰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다른 사업에서는 준공검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받는다 그러죠. 이것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고 한다. 이 1년의 그 건설 절차를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는 사업주체까지 공부했어요. 사업주체는 국가 등인 비등록 사업자. 국가 등은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 비등록 사업자. 또 민간이 연간 20개 이상 지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받아야죠. 등록 사업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오늘은 사업주 중에서 조합을 합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사업주체가 되겠죠. 주택을 짓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게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세 가지가 바로 주택법상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권역별 지역이죠. 예전에는 같은 동일한 지역이었는데 이걸 범위를 늘렸습니다. 같은 권역별이니까 수도권이면 수도권 또는 충청권이면 충청권 이렇게 같은 권역별 지역의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주택자가 원칙이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무주택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죠. 85제곱미터를 한 채 가진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하면은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거니까 이것도 무주택자입니다. 자, 또한 지역과 직장조합은 주택을 만드는 거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주택을 공급하는 거다. 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은 권역별이나 같은 직장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뜻을 같이 했단 말이죠. 동지끼리 모였다. 뜻을 같이 한 동지끼리 모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들이 조합을 만들 때는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뜻을 같이 했으니까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리모델링 조합은 전면 철거가 아니죠.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이건 무주택자가 아니라 기주택자.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기주택자. 또 이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개량해 쓰겠다는 얘기죠. 또 리모델링 반드시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를 할 수도 있지만 일개 동을 할 수도 있죠. 부분이 가능하다. 또 리모델링 할 때는 말이죠. 항시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뜻을 모으기 위해서 조합 만들 때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의를 결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동의나 결의나 똑같은 뜻인데요. 특히 리모델링 조합이 조합을 만들 때는 동의라고 하지 않고 결의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또 이제 모든 주택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국민주택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조합 중에서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에 우선권이 있다. 국민주택에 우선권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요. 국민주택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특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94페이지 보시고요. 주택조합은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별표 하나 딱 쳐놓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개념부터 보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이것을 주택조합이라고 한다. 두 번째, 주택조합의 종류를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딱 세 가지입니다. 예전에 임대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다른 법으로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현재 주택법상에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지역조합을 보시죠.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 그랬습니다. 거기다 밑줄 딱 치고요.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이라는 건 권역별 지역이죠. 권역별 지역이에요. 수도권이면 수도권, 충청권이면 충청권, 호남권이면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묶었다는 거죠. 그러한 권역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 기회 설립한 조합 그랬어요. 그래서 가번을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도니까 수도권이라 볼 수 있고요. 나번은 대전, 충남, 세종, 특별시 이렇게 권역별 묶었고요. 라번은 한칸 봐봐요. 라번. 광주와 전남을 묶었죠. 그러니까 같은 권역별로 묶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수원과 용인에 살고 있다? 이건 같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안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는 거죠. 수원과 용인은 같은 경기도 지역으로서 같은 권역별이란 말이죠. 이럴 때 조합안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한 조합입니다.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그랬잖아, 그죠? 기주택자입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게 설립한 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단독주택도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공동주택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을 만드는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딱 한 명이잖아요. 세대주가 한 명이니까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시공자 불러다가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동주택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주택조합의 설립을 보자고요. 자, 설립 인가가 나옵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나? 관할, 특시, 특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를 받으라고 돼 있죠. 조합이 설립되려면 인가를 받아야죠. 인가는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받는다. 자, 그러나 그 밑에 설립 신고 보세요. 자, 인가를 받고 설립하는 거하고요. 좀 더 쉬운 신고를 하고 설립하는 건 신고가 더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설립 신고를 할 것인가? 이것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국민주택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신고를 하고 설립할 수 있는데 이 국민주택의 우선권을 갖는 조합은 바로 직장조합이죠. 그러니까 직장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설립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빨간 펜을 꺼내가지고요. 국민주택 밑줄 딱 쳐놓고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 직장조합 밑줄, 직장조합의 설립자 시군구청장에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신고해라 동그라미. 자, 어떨 때 신고한다? 직장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는 혜택을 준다. 그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주택 설립 인가 요건이죠.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이 주택을 마련하려면 일정한 토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다. 그 밑에 줄 볼까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 그 자는 토지 사용권은 필요 없죠.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있던 주택을 리모델링하니까 토지의 사용권은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의, 동의받는 요건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음 구문에 따르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뭐를 받으라?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결의에다 동그라미 딱 치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동지가 아니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동의를 결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 결의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밑에 도표를 보면은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그때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상 결의와 각동 구분 소유권의 과반수를 얻어야 합니다. 자, 뭐라고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땐 결의를 받아야 되죠. 전체 3분의 2가 나오죠.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걸 통과를 하고 또 각동으로 또 가야죠. 각동의 구분 소유자권의 과반수 결의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한 개의 동이죠. 동을 갖다가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한 개 동을 할 때는 3분의 2입니다. 이걸 꼭 좀 암기해 주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고요. 496페이지 보시면 도표가 또 나올 거예요. 도표 두째 칸을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때는 결의를 받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박스에 1, 2, 3, 4, 4개가 있는데 2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아까 했던 거 나오죠?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이일권의 3분의 2 또는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일권의 과반수 결의. 두 번째, 나번이죠.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일권의 3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잠깐 내려가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자, 리모델링 할 때는 일정한 경관 연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 경관 연수인데요. 해당 주택이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다음 구분했다는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일정 연수가 지나야 되니까 경관 연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번에 대손의 리모델링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 중축인 경우는 1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대손과 증축과 세례수 증가가 있어요. 이때 대손의 리모델링은 10년 이상 경과, 증축은 15년 이상의 경과가 돼야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거기서 봐두시고요. 책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498페이지죠. 자, 기본 과정에서는 주택조합의 핵심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 심화 과정에서 좀 더 폭을 넓혀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죠. 자, 498페이지 맨 위에 1번 갑니다. 시공 및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가 있어요. 등록사업자는 민간건설업자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때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자신의 규칙으로 사업이 추진 불가능하게 되어 지연된다면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뿐 아니라 배상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요? 괄호 4번에 주택조합의 조합원 그래서 1번 나옵니다. 조합원의 수가 나오죠. 최소한 몇 명 이상의 모여야 주택조합을 만들 수 있다? 2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20명 이상이 있어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요. 원칙은 예정세례수의 50% 이상이니까 예정세례수가 1000세대라면 2분의 1이니까 5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최소 2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첫 줄 가로축을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리모델링 조합은 20명 이상이 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리모델링은 구분이 가능하죠. 동당 구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을 확보치 않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으로 가서요. 주택조합의 자격 보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 각 조합마다의 조합원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지역주택조합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라 그래서 1, 2번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죠. 첫 번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지에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번은 첫째 줄 쭉 읽다 보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나오죠. 세대원 전원이 괄호속을 피하시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주 그랬으니까 무주택자가 조합원 될 수 있고요. 나번은 세대원 중에서 한 명에 한정하여 85제곱 이하를 한 채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원칙은 무주택자이나 기주택자도 될 수 있다. 이것은 85제곱 이하를 한 개 가진 자도 지역조합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니까 혜택을 주겠다. 두 번째, 조합 인가 신청일 현재 그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아까 지역조합원은 같은 권역별 지역일 때 가능하죠. 그래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를 한 채 가진 자로서 같은 권역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한다면 지역조합원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직장주택조합도 마찬가지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지역조합원의 1의 요건을 갖춘 자 그랬으니까 뭐죠? 아까 했던 거? 무주택자나 85이를 한 채 가진 자로서 한 채 가진 자, 이자 조합원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합 설립인가 신청 현재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는 동일한 기관에 근무한 자 그랬습니다. 동일이 두 번 들어가죠. 같은 지역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 요걸 뜻합니다. 이럴 때 직장조합은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직장주택조합도요. 원칙은 무주택자이거나 80여 이하를 한 채 가진 자 이자도 조합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자격이 나오죠.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그래서 리모델링은 조합원이 기주택자라고 그랬죠. 공동주택 소유자. 두 번째, 복리설을 함께 리모델링할 때는 복리설 소유자도 조합될 수 있다. 복리설하게 되면 아파트 상가라고 볼 수 있죠.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는 상가 소유자도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무주택자가 원칙이나 80여일을 한 채 가진 자 될 수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기주택자인데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503페이지로 갑니다. 503페이지의 맨 위에 8번 보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설립이 되었죠. 그렇다면 빠른 기간 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이게 바로 2년입니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딱 쳐고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줘야죠. 그러니까 사업주체로서 결성이 됐다면 2년 안에 허가 등을 신청하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한 문제를 우리가 예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주체가 결성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주체가 결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을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정리하죠. 최근에 사업계획 승인 쪽에 출제가 아주 빈번히 되고 있죠. 이것은 허가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개정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박스로 보세요. 단독주택이라면 30호 이상.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세 번째, 대지를 조성한 다음에 1만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라면 1만 이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요. 주택법은 30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주택법 적용을 받으니까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은 30, 30, 1만인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앞쪽 페이지. 그래서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인데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은 50개 이상일 때 승인 대상입니다. 첫 번째 가본을 보시면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입니다.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진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요. 일단의 덩어리로 주는 거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대지 자체가 크니까 주택을 많이 질 수 있고 50개 이상일 때 승인 대상이다. 두 번째 한옥이 나오죠. 한옥은 왜 50개 이상일 때 승인 대상일까요? 이것도 혜택을 주는 건데 한옥집은 일반 건축자재를 쓰는 게 아니죠. 콘크리트를 쓰는 게 아니라 기와나 목재를 쓴다고요.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주문 제작을 해야 되니까 최소 50개 이상은 주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옥도 50개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도 원칙은 30개 이상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50세대 이상의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하나만 볼까요 한번? 50개 이상일 때 가번 보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즉 기흥, 니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죠. 세대별 주거 전용이 30제곱 이상이랄지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라면 단지 자체가 클 수 있다는 거죠. 진입도라고 6m 이상, 최소 면적이 30 이상이라면 그러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원래는 30개 이상을 승인받지만 50개 이상부터 승인 대상이다 이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죠. 어쨌건 공부하실 때는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거니까 30, 30, 1만 이상일 때 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박스 밑에 2번 봅니다. 공구별 분할 시행. 공구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의 단지를 통째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자 그랬어요. 나눠서 109, 209. 그래서 공구별로 승인도 받고 나중에 검사를 받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죠. 이때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구로 나누려면 둘 이상을 나누면 몇 개 이상?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뜻이죠. 그거 이상일 때 공구로 나눌 수 있다.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전체가 600개 이상이 돼야 최소 300개 이상을 2개 이상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가볍게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요거예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자, 승인자를 잠깐 볼까요?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도나 대도시는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시도나 대도시의 승인을 받고요. 그 밑에 칸 보면 특, 광, 특시, 특도, 시정원수는 대지가 10만 미만일 때 이자의 승인을 받고요. 또 잠깐 오른쪽 페이지 볼까요? 예외로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이걸 어떤 분은 그냥 외워주는데 절대 외워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눠질까? 자, 설명을 드리죠. 자, 승인권자입니다. 승인자라고 할게요. 사업계획 승인자. 제가 종전 규정을 잠깐 얘기할게요. 종전에는 원칙이 누구였다? 시도지사. 예외는 장관입니다. 이자들이 승인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승인자가 허가랑 똑같은 의미인데 하급자 시군구가 안 하고 왜 시도가 할까? 이렇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건축허가 비교해 볼게요. 건축법상은 건축허가, 주택법상은 사업계획 승인 그래요. 허가는 제가 분명히 기속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기속행위. 기속행위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속할 때만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는 재량행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허가권자의 재량껏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고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할 때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 입장은 이 허가는 기준만 확인하는 상당히 고생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개고생이라고 적자. 허가는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똘마니 시군구가 하는 거예요. 똘마니가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은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허가랑 같은 개념이라 기속행위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재량행위로 주고 있다. 재량행위로 주고 있어요. 즉 승인을 승인자가 해줄 때 재량을 발휘할 수 있죠. 즉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 있다.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승인자가 승인을 할 때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1000세대 진단 말이에요. 그럼 30개 이상이니까 승인 대상이 되죠. 승인을 신청할 때 승인자가 기부채납을 요청합니다. 좋다. 내가 당 회사에 승인해주겠다. 단 우리 도에 공공부지가 부족하니 이 부지를 좀 기부채납하라. 이렇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량껏 승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고생일까요? 짭짤한 걸까요? 짭짤한 거야. 짭짤하니까 똘마니 안 줍니다. 시군구를 안 주고 시도지사가 챙긴 거예요. 그렇겠죠? 이건 개고생이니까 똘마니 준다. 시군구. 이건 기부채납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재량입니다. 짭짤하다. 시도지사가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시도나 예외는 국토부였습니다. 그럼 이 시도지사를 풀어볼게요. 요 시는 무슨 시?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특, 광, 특시까지 들어가죠. 요 도에는 특도까지 들어갑니다. 특도에 그리고 일반 도지사. 이자가 승인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도가 있습니다. 도. 도에는 시도 있고 군도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지방자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선거로 뽑지 않았다고요. 다 임명직이었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도의사의 말을 잘 들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어떻다?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다 선거로 뽑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의 발언권이 세진 거죠. 그 시장 군수가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동네 시나 우리 동네 군 지역에 아파트 짓는 걸 왜 도지사가 승인합니까? 도의사가 승인하니까 도의사가 기부채납을 요청하고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동네 건 우리가 승인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니까 도의사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바꿨다? 그래 좋다 그럼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승인권을 이양해 줍니다. 물려주는 거죠. 단 조건이 있다. 도지사가 그럽니다. 시장 군수에게 승인권 줄게. 그런데 니네 동네는 나보다 지금 어리니까 낮으니까 작은 것만 해라 이거예요. 작은 게 10만 미만이죠. 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들어간다? 시장 군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책을 잘 보시라고요. 10만 미만의 부지가 작다면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수가 들어가죠. 확인해 볼까요? 도지사가 빠졌단 말이죠. 다시 박스 보시면 박스 밑에 칸이죠. 주택이나 대지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다. 그때는 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다? 시장 군수가 들어간 거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딱 들어가죠. 시장 군수라 밑줄 딱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괜찮았다 싶었는데 이제 대도시가 있네요. 대도시. 여기 대도시가 있다. 대도시. 대도시가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는 일반 시군보다 인구가 50만 이상이야. 큰 시인데 왜 조그마한 것만 하냐고 또 갖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사가 들어보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사가 대도시장에게 그럽니다. 그래, 그럼 너는 큰 것도 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10만 이상이죠. 10만 이상이라면 시도에 대도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도시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 첫 번째 칸 보세요. 주택이나 대지 사업이 그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때는 시도나 대도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외우려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은 시도였다. 그런데 작은 건 도지사 대신 시장군수가 들어가고 큰 거는 대도시 할 수 있다. 큰 거, 작은 거의 가름은 10만 제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갈까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받는다. 두 번째, 330만 이상의 매출. 330만 이상이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이상의 규모로 택지나 도시개발 사업을 취한 지역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330만 이상 굉장히 크죠.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적의 긴급한 주택연회소. 자, 긴급한 주택연회소의 매출. 수도권이나 광역시 밀집한 지역에 긴급한 주택연회소가 필요하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다음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다음의 자를 보세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니까 공공이라 볼 수 있죠. 이런 자가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똑같은 회사를 할지라도 공공의 출자비율이 높으니까 공공사업주체라 볼 수 있죠. 그런 자가 사업한다면 장관에게 승인받을 수 있다. 어쨌건 이렇게 외우자. 자,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가 들어가죠. 단 작다면 시장공수도 할 수 있다. 예외는 국토부.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507페이지 보도록 해요. 자, 507페이지 보니까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나옵니다. 자, 원칙부터 볼까요?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즉 허가를 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당연 확보해야죠.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 예외가 나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 첫 줄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밑줄 짝 치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면 살기존 동의를 만드는 거예요. 혜택을 줘야 합니다. 필요한 주택 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대지의 80%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괄호를 피 나가시고요.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그때는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도 좋다. 자, 이런 얘기죠. 사업계획 승인, 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 대지가 있어요. 사업주체가 30개 이상 짓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럼 원칙은 이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여기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는 80% 이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업 주체가 80% 이상을 사용 권한을 확보를 했고 그 나머지 짜투리 20% 남짓 있죠. 요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땅을 사들일 수 있고 80% 이상을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그때는 승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80%의 사용권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할 때. 그다음 박스 2번 볼까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거죠. 자, 지금의 이 사용 권한은 100%의 사용 권한입니다. 잘 비교하시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면 80% 이상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를 매도 청구, 사들일 수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전부에 대한 사용권이죠. 전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국가 등인 사업주체가 딱 4개예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까지입니다. 요 4개를 국가 등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지 사용까지 했고요. 한 장을 넘겨보자. 이제 508페이지가 되겠고요. 맨 밑으로 들어갑니다. 50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승인 여부 결정이 나오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준다. 그래서 승인자까지 했고요. 사업계획 승인 통보는 60일.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굉장히 기간이 길죠.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은 30개 이상 대단히 많은 양을 지으니까 검토 기간이 길 수밖에. 30일인데 외우기는 이렇게 외우세요. 왜 60일이다? 글자 수 쉬어봐요. 사업계획 승인 6글자죠. 그래서 60일 이내 통보해주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은 6글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05번을 잠깐 볼까요? 공사 착수기간이 나오죠.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걸 보자고요. 사업 주체는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구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착수를 해야 돼요. 자, 박스 볼까요? 첫 번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라면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돼요. 이 기간이 자꾸 늘어납니다. 자, 착수 기간이죠. 착수 기간이 지금 5년이로 되어 있어요. 승인을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시작하라는 얘기죠. 5년 이랬는데 이게 자꾸 개정이 됩니다. 예전에 2년이었다가 3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5년이죠. 이게 앞으로 7년으로 바뀔 가능성도 큽니다. 왜 착수 기간을 자꾸 늘려줄까요? 이 기간 내에 만약에 착수를 안 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럼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승인을 얻었는데 자금 확보가 안 돼갖고 착수가 좀 딜레이 됐다. 이때 승인을 취소하면 너무나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확보 기간으로서 5년 정도를 기다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공사가 방치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걸 좀 보완해 주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공구별로 분할 시행합니다. 자, 공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1공구, 2공구입니다.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다면 그때는 가번이죠.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그러니까 최초 공구 이거죠. 첫 번째 공구는 승인 받았다면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되고 나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왜 2공구니까 2공구입니다. 이쪽은 해당 주택단지의 최초 착공식으로부터 2년 이내. 그러니까 최초 공구는 5년 이내. 두 번째 공구는요. 5년이 아니죠.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를 한 그날부터 2년 안에 착수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냥 5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겨줍니다. 이제 06번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나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취소 사유가 세 가지 밑에 나오죠. 1번 정도 봅니다. 사업 주체가 착수 기간 안에 착수 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승인 얻었다면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제3절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 주체 공부했고요. 허가인 사업계획 승인을 공부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몇 개 이상 지을 때 30, 31만 이상. 그리고 승인자가 원칙은 시도했는데 작은 건 시장공수에게 넘겨줬다. 큰 거는 대도시에서 할 수 있다. 예외는 국토부. 며칠 이내 통보해준다? 60일. 승인 얻었다면 착수는 5년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까지 했습니다. 이제 제3절로 갑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고요. 1번에 토지 출입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2번에 서류의 무상 열람. 요거를 한 5개로, 한 6개로 해볼게요. 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인데 제3절 제목이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땡땡 하고요. 그런 제목도 씁니다만 그 제목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주택건설 촉진대책. 자, 3절 제목이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인데 여기다가 주택건설 촉진대책. 그렇게 제목을 하나 더 쓰시죠. 주택건설 촉진대책이 나옵니다. 자,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짓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편하게 주택을 지을수록 촉진 대책을 부여하죠. 자, 첫 번째가 타인 토지 출입. 토지의 출입이니까 타인 토지 출입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른쪽인데 서류에 무료 열람이 나와 있고 3번에 토지 수용사항이 나오죠. 순서를 좀 바꿀게요. 토지 수용 사용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고요. 3번에다가 서류의 무료 열람을 넣게요. 서류의 무료 열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촉진 대책이 나왔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자. 한 장을 넘기면 04번 제목에 1번 제목이 나오죠. 국공유지 우선 매각임대. 이것을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임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5번째를 어디로 가느냐면 맨 밑에 보면 괄호 2번 나오죠.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로 전수된 제대 활용을 했는데 거기다 땡땡 하시고요. 채비지 우선 매각.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 이렇게 하나 괄호 2번 제목 옆에다 달자.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 자, 다시 얘기할게요. 512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 제목이 환지 방식 쭉 나가는 제목 있죠? 거기다 땡땡 하시고 이걸 써주세요.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를 잠깐 보면 05번이 나오죠. 토지 매수 업무 위탁. 이걸 제가 6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 매수 업무를 위탁한다. 이렇게 6개를 제가 주택건설 촉진대책으로 묶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다시 한번. 되게 시험 문제는 파트별로 따로따로 내지 않아요. 다음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촉진 대책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걸 고라를 해서 이렇게 6개를 5개 지문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타인 토지 출입, 토지 수용 사용, 서류의 무료 열람, 국공유지 우선 매각임대, 채비지 우선 매각 요청, 토지 매수 업무의 위탁. 자, 이 중에서 이 2가지 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토지를 수용 사용한다거나 앞서 법에서 다 배웠죠. 앞에 사업법에서 배웠다고요? 잘 기억해보자. 앞쪽 법에서 배울 때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는 모든 시행자가 다 출입할 수 있었죠. 그죠? 국가나 행정청이나 비행정청 다 출입할 수 있었고 토지 수용도 웬만한 사업은 모든 사업 시행자가 다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만에서는 모든 사업 주체가 출입할 수 없어요. 극히 제한을 받는다. 즉 국가 등이 국민주택건설, 이게 핵심이에요. 국가 등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제한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타인의 토지 수입이나 토지 수용 사용에 있어서 민간을 등록사업자라고 그러죠. 민간인 등록사업자는 출입도 못하고 수용도 못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국가 등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출입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서 배웠던 도로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죠. 그리고 신도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이 있었죠. 이 세 개 사업은 공익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주택법상의 주택사업도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이야. 근데 공익성이 앞서 얘기했던 그 사업보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도로가는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사업보다 공익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다. 국가 등이 국민택지 때만 수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510페이지로 오는 거죠. 510페이지 토지 출입부터 보겠습니다. 출입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랬잖아요. 국가 등이잖아요. 국가 등만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국가 등자를 4개로 봤었죠.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그자가 출입할 수 있고 바로 2번 출입 등의 사유 및 종류를 보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진행을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 사업이 나오잖아요. 국민주택 사업이 입을 딱 칩니다. 한마디로 국가 등이 국민주택일 때만 출입할 수 있다. 극히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오른쪽 봐봐요. 토지 수용 사용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수용 사용권자도 국가 등만 할 수 있거든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만 수용할 수 있다고요. 거기다가 등록사업자 X라고 쓰고요. 민간인 등록사업자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등록사업자 X. 두 번째, 수용의 요건은 국민주택 건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택법상의 토지 수용도 공익성이 작으니 극히 제한을 받는다. 국가 등이 국민주택을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다.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서 괄호 4번. 공익사업법 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이 법 규정을 제외하는 공익사업법률을 준용하니 그다 땡땡하고 원칙이라고 적자.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적인 법률은 바로 공익사업법을 따른다. 그러나 한 장을 넘겨보자. 이제 특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례는 사업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사업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 인정으로 의지해 주는 것은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허가 같은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공익사업법을 따랐다라면 1년밖에 못하죠.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죠? 보상협의가 결렬됐을 때 중재를 요청하는 게 재결이다. 이것을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1년밖에 안 되죠. 너무 짧다는 거죠. 그거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에 할 수 있다. 특례는 두 가지네요.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는 건 사업계획 승인. 재결 신청은 공사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건설의 촉진 대책이 6개 있었고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타인의 토지 출입과 토지 수용은 극히 제한을 받고 있다. 국가 등이 국민주택 건설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